오늘은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그 국내외 소식들 정말 지금 속출하고 있죠.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나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오늘 특별히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나토가 뭐라고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러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 나토가 처음 열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어쨌든 의제는 무엇인지 바이든과 트럼프는 또 완전 그 대척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나토 정상회의 이번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될까요? 일단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트럼프는 다자 회의를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예, 네. 그리고 1대1로 상대방을 이렇게 압박시키고 자기가 성과를 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G7도 그 당시에 이란 이스라엘이 급하긴 했어도 네. 처음부터 가기 싫어했고요. 네. 줄여서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핑계대고. 사실은 핑계대고 네. 지금도 사실은 세션을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워싱턴에서 나왔는데 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로 자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무력화시켰고 그 결과 협상에 성공하고 휴전이 됐다. 이거를 네. 그냥 뭐라 그럴까? 다시 자랑. 예야 시상식 같은 데 가가지고 네, 이렇게 네. 이제 레드 카페 하면서 그걸 강조하는 네. 그래서 셀리브레이트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네. 미국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들. 예. 정치적인 맥락.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도착했어요. 현지에 네네. 도착했죠. 그래서 그 전에 SNS를 뭐 하루에 뭐 수십 번씩 이제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발표하고 뭘 이렇게 특히 정보 비밀 정보 같은 것도 그냥 SNS에 터뜨려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저도 지난 4년 동안 아침마다 트위터에 뭐 썼는지 그거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고 예. 다시 이제 6개월, 7개월 지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래요. 이 나토, 그러니까 리터 사무총장이 나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라고 하면서 SNS에 올렸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못 봤어요. 내용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터 사무총장이 트럼프에게 보냈다면서 트럼프가 공개한 거예요. 진정으로 특별하고 그 누구도 감히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이란에서의 당신의 단호한 조치를 축하하고 감사드린다. 그것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5%그 국방비 지출 이제 서명할 텐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성과다. 약간 눈 뜨고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사무총장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까? 고전에도 다른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네. 트럼프의 트위터는 아닐 텐데 X는 아닐 텐데 네네네. 그 했던 말이 뭐냐면 세계가 지금 그 폭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였는데 나토는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 그 유럽은 아예 그냥 트럼프로 따라가는 것 트럼프로 같아요.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는 세계관 자체가 지금까지 미국을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이 착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공짜로 다 안보나 경제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 경제 쪽에서 이제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 정산을 해야 되겠다는 게 관세라면, 네. 그다음에 안보 쪽에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분담금이랑 네. 자기 국방비를 올리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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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특히 분담금을 끌어내는 거는 뭔가 미국이 지금 관세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국방비를 왜 올려야 되냐? 특히 나토의 5%가 뭘 의미하느냐면요. 지금까지 미국이 나토는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평균 2.5% 정도 돼요. 네. 네. 그러면 두 배잖아요. 나머지가 바로 미국이 나토에 들이는 군사 원조와 매우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5%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토들이 5%를 올려버리면 네. 트럼프는 빠져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이 압박을 들어주고 네. 러우 전쟁 때문에 사실상 이 유럽 국가, 나토 국가들도 유럽 국가들이 이걸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올려버리면 미국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딜레마가 있네요.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탈퇴할 거야 방위비 올려라고 했었는데 분담금 올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정작 올리면은 그러면 니네들 충분히 준비된 것 같아. 우린 갈게. 네. 이렇게 그리고 된다는 이런 말을 거죠. 했었잖아요. 러우 전쟁 때 이제 어, 그냥 유럽은 유럽의 방위를 지켜라. 그리고 러우 전쟁이 끝나도 우리는 안 들어간다. 네네네. 유럽군이 들어가라.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 톤이 가서 이 실제로 거기를 폭격한 것이 다 이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는 때린 것도 협상의 일부라고. 때린 그게 것도. 전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때린 그것도 것은 외교의 일부다. 겁을 주고 그냥 전쟁을 끝내는 기가 막힌 협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격과 공포 기억나시죠? 그의 네네, 방식이 네네네. 충격을 줘서 공포를 줘서 네.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타협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51대 49로 뭔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100대 0의 협상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항복하게 만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니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외교가 끝났을 때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전쟁이다라는 네.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아 지금 이란 가서 핵시설 공습한 것도 그냥 외교의 이란이야라고 트럼프는 생각한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고 왜냐하면 아, 자기가 지금까지 왔던 세계관이나 뒤에 있는 마가 그룹이 네네네. 전쟁이라고 참전하는 건 매우 갈라졌고 항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분열돼 있죠. 분열돼 있죠. 근데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끝내고 싶고, 그러니까 이건 협상이어야 하고 네. 한 번에 끝나야 협상이라는 말이 되니까 그렇게 빨리 휴전을 압박하고 한 겁니다. 네. 일단 다시 나토로 좀 돌아가서요. 이번에 GDP의 뭐 5%를 이제 5%까지 인상시키는 그 안을 서명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가네 안 가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셨죠? 저는 계속 안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네네네. 오히려 그래서 아니 기자들하고 좀 지금까지 다 썼는데 그래서 혹시 내가 무슨 영향력을 했는가 전화까지 왔었어요. 그랬어요? 하도 줄곧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네. 근데 사실 두 가지가 그 G7하고 나토가 바로 붙어 있었고 네.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렇죠. 정부가 네. 두 개 다 가는 건 처음부터 무리였고요. 처음부터 저도 둘 다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비록 앞에 있는 거라도 G7을 가는 게 부담도 좋고 뭔가 캐나다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민주주의 복원해서 외교 무대 복원하는 무대를 알맞다. 네. 근데 나토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에서 마치 나토를 안 가는 것이 자유 진영에서 스스로 우리가 빠져나오고 소외받는 거라는 네. 이 프레임이 네. 정권 초기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네. 중동 전쟁이 터지고 뭐 네. 이런 민생 문제 닥치고 하니까 아마 마지막 순간에 고민 끝에 안 가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난 그 대선 때도 그랬었고 뭐 이준석 씨도 그렇고 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언급하는 걸까요? 특히 중국. 네. 근데 지금 윤석열 3년을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가치 외교라는 걸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이념 외교잖아요. 네네. 다시 말해서 세계를 진영으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신냉전에가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북중러 이란 뭐 이렇게 네. 악의 축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려면 한미일이 같이 해야 되고 심지어 삼국 동맹도 저는 뭐 군사 동맹까지 예, 가야 한다. 가야 한다고 네.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지금도 오니까 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씌워진 세세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진영이 갈리고 나라도 진영이 갈리면 내가 가야 할 것을 안 가면 반대편을 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또 미국에 좀 비판적이면 이 사람은 친중이다, 친북이다 네, 딱 네. 붙고 네. 그래서 또 중국을 이렇게 비판해야 친미고 친일이 되는 네.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외교는 그렇게 되면 적이 완전히- 너무 많아지는 네, 거예요. 그렇게 흑백 논리를 어떻게 외교를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전쟁이 흑백이라면 네. 외교는 회색이다 그럽니다. 음. 그 말이 딱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네. 예,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우리한테 나중에 가서는 실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네. 나중에 이제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외교의 이 뭐라 그럴까 공간이 좁아지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이 네. 협상 나가서 트럼프 협상을 해서 만약 트럼프한테 우리가 덜 주고 약간의 갈등이 생기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중이다. 또 이렇게 하면 국익을 위해서 뭔가 외교를 할 수 있는 걸 좁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인도 보면 러시아도 만나고 이란도 만나고 뭐 미국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인도는 위아더 월드예요, 정말. 인도가 네. 저는 저렇게 외교를 잘하는지 인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도, 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만큼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의원님의 일관된 주장이셨죠. 네. 그나저나 이번에 나토가 그동안 이제 IP라고 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 예. 이렇게 늘 초청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뉴질랜드 빼고는 그러니까 정상급이 다 안 가는 상황이 네.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사실상 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네. 이게 뭐냐면 IP4라는 것이 이제 3년 전에 2022년에 윤석열이 갔을 때 만들어졌고 네. 계속 이제 거의 준회원국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의 전략이나 유럽에서는 네. 아시아의 그들이 말하는 자유진영 국가가
중국을 견제하고 네. 유럽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또는 이 둘을 협력하면 네.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일종의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가 미국의 네. 군사 전략가들한테는 네. 계속 추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역으로 만들 때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그 일본이 헤그세스 장관 만났을 때 네, 맞습니다. 제기했던 거죠. 네. 그러니 이거는 회원국이 아닌데 뭔가 회원국에 필요할 때 우리가 동원되는 네, 네. 그리고 가면 네. 똑같이 군사 압박을 받을 것이고 네. 똑같은 거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배경이고 근데 한국이 먼저 안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부담이 네. 덜어지는 거잖아요. 네. 다른 주변국들에게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얘기했을 때는 우리만 빠진다고 했는데 네, 다 네. 생각 속에서는 이 부담스러워 우리가 빠지니까 네. 서로 정치적 부담을 나눈 겁니다. 네. 오히려 또 우리도 둘이 빠져주니까 네.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뭐 이건 희석됐어요. 일본도 안 가고 호주는 진작부터 안 간다고 그래서 했었으니까. 이게 외교적으로 네. 이런 게 정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네. 다른 나라를 견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이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야, 한국도 안 간다는데 우리도 뭐 마침 할 일도 많고 이렇게 약간 빠진 느낌. 그리고 실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도 안 간다는데라는 아, 그렇군요. 이유를 붙였고요. 전제가 있었군요. 그리고 이시바는 그런 점에서는 아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베는 네. 그 윤석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네네네. 되는데 그렇죠. 이시바는 여기에서 처음에 미국한테 아부했다가 뒤통수 맞고 나서 미국과 일본의 의견은 이익이 좀 다르다고 얘기했고 지금 네. 협상 진행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한중일 FTA 하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시아에 대한 그 중요성을 또 따지는 제가 이제 일본으로 바로 질문을 넘어가려고 네. 했는데 마침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눈도장 찍으려고 네. 일단 이시바 총리가 가장 먼저 달려갔죠. 물론 이제 네타니아후 총리도 갔었죠. 그래서 정말 트럼프 훌륭하십니다 이러고 왔는데 네. 관세 25% 때렸어요. 바로 24%인가요? 때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해가지고 지금 한 6차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지금 버티고 있어요 한마디로 일본이. 그래서 과거에 아베랑 이시바와 지금 기시다. 네. 기시다와는 완전히 좀 다른 결의 다른 결입니다. 총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시바 총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네. 이시바는 자민당 전체는 우익 정부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진보적입니다. 그 안에서는 네, 가장 네. 진보적이고 그러다 보니 소수파 출신이고 네. 워낙에 자민당의 다수파의 그 파벌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세웠는데 그래서 이시바가 계속 수상으로 전 우리나라를 위해서 있으면 좋겠는데 네. 참의원 선거라는데 향후에 그렇죠. 길은 좀 멉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자율성 네. 그래서 일본의 아베나 이쪽에서는 그냥 거의 미국 네. 그리고 미국을 이용해서 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기본적이었는데 네.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베가 만들어낸 전략이를 네, 미국이 구상을 채택한 네. 거잖아요. 근데 이시바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또 한국 이 과거사에 대해서 매우 열려 있습니다. 네, 네. 과거 그래서 총리들에 비해서 예, 훨씬. 다른 총리에 비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한일이 잘 맞고 네. 지금 또 미국에서 거의 비슷한 위치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의 압박을 받고 있는 네. 거의 똑같은 종류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대 이번 안 가는 연대뿐만 네, 아니라 네. 관세나 이 안보나 분담금에서 네. 한일이 이렇게 협력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이든은 거의 한미일 동맹 수준으로 군사 동맹. 우리 군사 동맹이라는 말 쓰지 않잖아요. 협력, 뭐 안보 협력 가끔 국힘 정도잖아요. 의원들이 썼다가 문제가 되고 했었죠. 그 개념을 네. 좀 헷갈리시는 것 같긴 네, 한데. 네. 근데 보통 이제 특히 아베 때가 대표적이었고 물론 미국 하잔들의 문을 따라가 뭐 이런 느낌이었고 기시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 이번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관세도 그렇죠.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도 좀 보통 이제 개긴다는 표현을 쓰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버티는 전략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보시면 유사하게 트럼프는 계속 자기 말을 바꾸고 퍼센티지도 바꾸고 기한도 바꿔요. 헷갈려 이제는 팔로우업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7월 8일이 90일 유예가 끝나는 시점인데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된 나라는 영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월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는 처음부터 네. 10%라는 보편관세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충격과 공포 115, 145 막 때렸다가 네, 네. 결국 10%를 하면 중국도요. 네. 140% 5% 올렸다가 지금 55%거든요.
그게 견딜만 하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경제 심리. 그래서 트럼프의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학자들 10%로 제발 타협해. 그럼 세계 경제 잘 갈 거야. 이런 얘기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보편 10 정도는 우리가 할만하다. 근데 실제로 그 10%는 닉슨이 실패했던 10%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이렇게 때리고 하면 이게 적응할 수 있다. 네. 미국도 그 정도면 관세가 미국 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경제 상황을 망치지 않고 10% 정도 입장료를 받는 게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입장료를 10% 내리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다. 보편 관세 10 정도는 대충 미국 경제, 왜냐하면 관세를 물리면 인플레이션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돈을 내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해서 그 연준에서도 그 인플레이션 문제 우려하는 건데 네. 10%면은 양쪽 다 그냥 버틸만해 약간 이런 겁니까? 세 가지잖아요. 보편 관세 10%, 네. 그다음에 품목 관세, 알루미늄, 네. 철강, 그럼 중간에 상호 관세입니다. 상호 관세. 이 상호 관세만 없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견딜만 얘기들이. 하다고 얘기 나올 정도.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롭다. 7월 8일 뭔 얘기를 할지. 그렇죠.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90일 유예라고 해서 한참 남은 것 같았지만 벌써 6월 말일이니까 다음 달 초에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따라서 우리 관세 협상도 정말 네. 지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국내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연결 다 되는 건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의 안보 라인 가장 먼저 이제 위성락 실장 발표했고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명 그리고 조현 외교장관. 네.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제 네, 채택이 됐고요. 이 라인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뭔가 자주파와 동명파를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안보 라인은 그러니까 그 커리어 외교관들을 네네. 내세웠잖아요. 네. 안정지향이고 경험이 필요하고 네. 그런 쪽으로 간 거고요. 한미 동맹 그 기조 하에서 기조하에서 네. 그리고 지금 외교가 6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걸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는 안정지향이죠. 이 두 분들은 거의 베테랑이니까. 정통 외교관 출신. 그럼 이걸 뭐 균형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세웠다는데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도 남북한의 협력으로 갔을 때 네. 경험 네. 또는 2018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억. 네. 왜냐하면 그때 서훈이라는 국정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재개해 보자는 뜻이지. 이 둘을 뭔가 권력적으로 균형한다는 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네. 한미 동맹 그리고 네. 어쨌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 네. 두 개 동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는 왜냐하면 거군요. 남북 관계는 뭔가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민족적인 이런 부분 또 내 과거의 행적 같은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쪽에서 하는 친북 프레임을 걸지만 네. 북한에서 그래도 대화를 해본 사람들이라는 네.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뒀다면 이쪽에는 확실히 프로페셔널하게 외교관들이 그동안의 공백을 메워야 된다. 저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외교부 장관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조현 전 외교부 차관 출신이죠. 네. 예, 네, 이분은 네.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뭐 그냥 그 주요를 다 거친 것 같습니다. 대사도 하시고 네. 1차관, 2차관 거기다가 유엔 대사까지 하셨습니다. 유엔 대사까지 하셨군요. 예. 네. 그리고 내부에서 좀 할만한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좀 열려 있다 관료를에 비해서 네네. 그런 평가를 받아서 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예. 정동영 이제 국회의원이죠. 20년 전에 저 통일부 출입할 때 그때 장관이셨는데 또 이번에 장관 하신다고 해가지고 특이하죠. 예. 굉장히 특이한 이력인데 이건 상당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동영 네.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기도 하고 본인이 되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뭔가 비전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국가적 개인적 비전들 일치했고 북한에 대해서 뭔가 남북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네네. 그러한 것들 있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해서 좋은 그런- 선택이다. 그런 열의와 이런 것들을 네. 어제 그게 나왔잖아요. 남북 회담 본부에서 지금 아마 청문회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입구에 서서 뭔가 기자들과 대화하는 네. 장면. 거기가 상징이에요. 아, 거기가 그렇죠.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아무도 안 쓴 지가 지금 이름도 바뀌었다며요. 그럼요. 어. 저도 바뀐 게 지금 이름 잊어버렸는데 네, 무슨 남북 관계부인가? 아, 물론 뭐, 바뀌었어요. 저도 예, 몰랐어요. 예. 네. 그래서 그 평화 회담 보면 시설도 되게 좋아요. 자주 가는. 네네네. 그 남북이 거기가 활기가 차야 되는데 아마 그 정치인이시니까 네네. 아마 거기서 기자들한테 그걸 보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다. 이거 다시 한번. 예, 여기를 네. 활기차게 하겠다. 여기를 그런-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어쨌든 김정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제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참혹하게 끝났죠. 네네. 예. 이런 회담이 있을까 싶은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벌써 한 6년이 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트럼프가 왔고 네. 우리는 어쨌든 정동영 뭐 이제 미래 장관이라고 해두죠.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마구마구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성기도 줄였고 그리고 트럼프도 계속 우리 정은이 뭐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김정은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묘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앞으로 이 일단 북미 관계 네. 전망을 좀 해주시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아마 남북 관계 개선일 것이고 네. 그동안에 꽤 긴장이 올라갔고 교전 중인 적대 국가의 네. 긴장과 모든 사실 남북을 잇는 군사협정이나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한 라인이라는 게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네.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 우리 소위 말하는 쿠션 외교도 못하게 됐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지난 6개월 동안에 그런 비상 사태에서 북한의 행동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트럼프는 아직도 그때 당시에 실패한 것, 소위 말하는 이제 김정은의 뒤통수를 때린 것은 내가 아니고 볼턴이야 폼페이오 같은 네오콘 때문이라고 욕을 하면서 우리는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계속 지금 아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편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안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북한이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 같은 성격은 그냥 아까 지금 트위터나 이런 데다 올려버리잖아요. 만약 조금이라도 반응을 했다면 바로. 10배 정도로 과장해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이 네. 말은 계속 두드리는데 북한은 대답을 하지는 않고 그 이유는 그때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남았겠죠. 네. 그다음에 그때는 북한이 자기가 먼저 동창리나 풍계리 같은 걸 북한 초유에 먼저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핵실험실 폭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미국은 약속이었고 북한은 행동이어서 그것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는 것이 그게 사실 하노이에서 못 해준다고 네. 깨진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북한이 이 6년 전의 북한이 아니거든요. 네.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전략적으로 중의적으로 미러가 충돌하면서 오히려 전략적 가치도 높아져 있고 네. 그다음에 핵 그것도 다시 재개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핵 보유량이. 핵 보유와 다양성과 이런 걸 가진 상황에서 몸값이 네. 너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랬어요. 과거의 트라우마와 몸값이 합쳐지니까 트럼프가 내놔야 되는 양보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한 게 그 네. 양보가 없어서 이것도 협상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북한을 왜냐하면 일기 때 코피 작전 얘기했었어요. 네, 있었죠. 2017년에만.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며칠 전 페이스북에 북한에 네.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의원님, 그 코피 작전을 네, 저도 지금 뭐 가물가물한데 어떤 작전이었는지 설명 그건 좀 뭐 해주시죠. 예를 들자면 코피 작전이 한번 네. 시도됐던 게 1994년의 영변 폭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코가 네. 싸울 때 코 때리면 울어버리고 네. 징계되잖아요. 네네. 그 전체 전면전이 아니라 코를 한 방 때림으로써 저쪽에 항복을. 네. 그럴 때 코피 나면 잘못해 이게 미국에도 있거든요. 이제 국소적으로 딱 어택한다는 뜻이죠. 네. 네. 이게 피가 나는 거는 심각하지 않은 건데 코를 때려서 피를 빼버리면 저 상대방이 전의를 상실한다. 그게 코피 작전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북한을 다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니라는 얘기가 얘기가 일부에 나왔죠. 그리고 네. 트럼프가 그래서 nose blood, bloody nose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잠깐 언급되다가 네. 이제 쑥 들어가고 2018년부터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202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관계는 어쨌든 진입장벽이 훨씬 더 높아졌다. 왜냐하면 하노이 실패 때문에 김정은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푸틴이라는 친구도 생겼고 뭐 이런 거고요. 그렇죠.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남북은 아까 제가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서훈, 정동영, 그다음에 이종석을 북한은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죠. 이 사람들이 주역일 때 오히려 우리가 뒤통수 맞은 거다. 니네들 뭐 했느냐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네. 북한한테는 다른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요. 그 신뢰를 회복하고 원래 2018년에 성공했던 게 사실은 그때 전쟁 위기 속에 한국이 중재자가 돼가지고 네. 둘을 붙였거든요. 네네. 특사를 보내가지고. 서훈 정의용. 예, 네. 일단 그런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북한의 그 의심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다음에 하고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패싱 얘기하는데 그냥 네. 좀 뒤로 물러서서 시작할 때는 트럼프로 하여금 시작하는 게 대화를 시작하는 게 오히려 낫잖아. 오히려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잖아. 이제 서훈 전 국정원장하고 정의용 전 실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주역이었던 정동영, 네. 이종석을 콕 집어서 야 우린 다른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한 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좋은 메시지로 받을지 네. 아니면 니들 생각하고 우리는 달라.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신감 더 느껴. 그랬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안 했지만 네. 이때 그냥 엄청나게 모욕할 정도로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봐서는 한국에서 진보라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밉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네. 네. 두고 보시죠. 뭐. 두고 봐야죠. 네, 마지막 질문을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리면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미 네. 동맹이 우리나라 근간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데 대통령 당선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한 네. 달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쯤 가능할까? 어떤 형태로 만날 것인가 좀 예측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전화나 또는 G7이나 나토에 가서 뭔가 대단할 걸 할 거를 그거부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갔더라도 네. 그냥 상견례 정도고 약식회담이 맥시멈입니다. 다자회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한테 있는 이 얽혀 있는 어마어마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정식 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빠르면 7월 말이고 안 그러면 8월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때는 조금 뒤로 가는 게 낫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을 네, 갖자. 시간을 갖는 게 네. 낫고요. 그걸 너무 국민궁에서 또 패싱 당한다, 뭐 미국 만나지 않는다 그런 거에서 좀 여론이 안 흔들렸으면 좋겠고요. 다른 나라 그때 우선 협상국을 했던 게 일본, 영국, 한국, 인도, 호주예요. 호주까지. 그러니까 네. 뭐 5개인데 7월 8일 좀 7월 8일 전에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보입니다. 7월 8일 좀 보고 네. 또 하나의 우리의 변수가 뭐냐면 한덕수 대행이 뭔가 각서나 양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매우 의심스러운데 그걸 들이밀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치밀한 전략을 좀 짜고 너무 급하게 안 하고요. 저는 오히려 요 중간에 네. 특사 안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사들을 네. 미국만 보내지 말고 네, 네. 다양하게 윤석열 정부가 못했던 게 다 외교 다변화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참에 그리고 내친 김에 일본, 호주 이걸 우리가 견인했다면 네. 좀 그 사이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전체 분위기와 네. 또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똑같은 경우에 있는 국가들과 약간 네.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한 8월 정도 하는 게 8월 좋겠다 정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특히 일본만 보더라도 미국 얘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일본만 보더라도 버티고 있으니까 암묵적인 합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만났을 때 칭찬해. 네. 하지만 행동은 좀 천천히 해. 천천히. 왜냐하면 트럼프는 오늘 내일 계속 정책이 바뀌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도 좀 영리하게, 네, 영리하게 네, 했습니다. 시간을 타이밍 그래서 봤으면 국내에서 좋겠습니다. 좀 그만 흔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만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